자, 지금부터 2019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한국사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의 기출문제 분석을 하기 앞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능 문제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문제는 전 근대 사회,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하면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이고요. 근대 전까지의 사회. 그리고 10문제는 근현대 사회라고 부르는데 근대와 현대 사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대 시대는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광복까지, 그리고 광복 이후의 시기를 현대라고 부르는데요. 근대가 많이 나오면 7문제고요. 적게 나오면 6문제. 그러니까 6, 7문제가 근대 시대에서 등장을 하고요. 현대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강부터 갈게요. 1강 이 부분은 틀리면 굉장히 부끄럽죠.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꼭 한 문제씩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7, 16, 17, 16, 17, 16 해가지고 등장을 했었는데 신석기가 정답이 좀 더 많았을 따름이지 보기에는 모두 시기가 등장하니까 공부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리면 부끄럽죠. 다음 2강입니다. 2강부터 등장하는 건 정치인데요. 2, 3, 4강이 정치입니다. 삼국시대의 정치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은 삼국통일과정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은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나당연합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나당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후에 나당연합군이 각각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 나당연합군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은 매소성과 기벌포라고 하는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 결과 신라가 당나라를 이김으로써 통일을 완수하더라.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꼽자면 이제 백제의 천도 과정이 2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백제는 원래 한성 혹은 위례성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를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고구려의 장수왕의 공격을 좀 받아서 그 웅진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웅진성의 현재 위치는 공주조, 요렇게. 그 다음이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는데 그것은 성왕 때, 현재 이름 부여 성왕 때 한 번 더 우리가 부흥을 해보자. 그래서 했었던 천도였습니다. 한성에서 웅진성으로 옮겼었던 이야기,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옮겼던 이야기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문제는 웅진성, 공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문제 더 꼽자면 발해지요. 발해는 매우 쉽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발해에 대해서는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국, 남북국 시대의 정치였고요. 고구려는 등장을 할 수 있는데요. 고구려의 등장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고구려의 부흥운동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도 봐주시면 되고 낙랑군 축출도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3강입니다. 3강 고려의 정치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왕의 이름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노비 안건법, 유명한 법이지요. 그리고 과거제 실시했던 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성종은 사실은 그 뒤에 숨은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등장을 했었고요. 공민왕은 원간섭기에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개혁을 실시했던 왕으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등장하는구나. 왕의 업적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한 명 꼽자면 태조 왕건이 있으니까 태조 왕건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왕의 업적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하나 더요. 자, 고려의 정치. 고려는 끊임없는 대외적인 침략을 받았는데요. 거란의 침략은 1, 2, 3차가 있었지만 특히나 1차 침략은 누구? 그렇죠. 서희라고 하시는 분이 외교로 그 물리친 다음에 강동 6주를 얻어냈다.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 누구?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귀주 대첩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진족이 침입해 왔을 때는 누구? 그죠. 윤관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얻어냈던 곳은 동북 구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는 우리는 끝끝내 삼별초라고 하는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고 불교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 무찔러 보자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만들어냈다. 요까지 기억을 하시면 몽골 침입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침입, 그 다음 여진의 침입, 몽골의 침입까지 해서 대외관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려의 정치 마지막입니다. 고려는 지배층이 다양하게 변화를 했는데요.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문벌귀족에서 무신, 무신에서 권문세족,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으로 변화하는 모습까지 하면서 등장한 문제들도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정치. 조선의 정치도 요 같게 뭐가 등장을 하냐면요. 왕의 업적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종이 2번, 정조, 태종, 성종 해가지고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업적도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정치에 또 자주 나왔었던 건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이순신, 징비록을 썼었던 유성룡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니까 그런 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의정부 서사제 중앙정치조직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치 부분이고요. 그 정치 부분이 많고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중에서는 독특하게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그쵸? 고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려의 경제는 키워드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일의 대가로 그걸 주었다라는 거 말고 병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경란도는 대표적인 무역항이지요. 고려의 무역항. 예성강 하구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그 위치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병란도에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들어와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영어식 이름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고려의 옛 이름을 땄구나. 코리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편하겠지요. 그 다음 은병입니다. 은병은 고액 화폐인데요. 은으로 만들었고 생긴 게 조금 호리병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부릅니다. 은병, 활구라고도 부르고요. 고려의 경제 하나 더 고르라면 목화, 그렇죠. 문익점 선생이 들고 왔던 목화까지도 보시면 고려의 경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요. 조선 후기에 등장했었던 조선 후기의 경제인데요. 조선 후기의 경제의 시작, 경제의 발전의 시작점은 농업입니다. 농업에 모내기법이 등장을 하면서 아주 경제가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업기술의 변화가 무엇에 영향을 끼치냐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듯이 수궁업,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 광업까지도 발전을 시키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발전을 시켰던 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이룩합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 특히나 분홍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서민의 경제력이 상승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력이 상승했었던 서민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 그렇죠. 경제, 돈이 있으니까 문화를 향유하고 싶을 것이고 그 결과 조선 후기에 무슨 문화를? 서민 문화를 소비하는 계층으로 성장을 합니다. 서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서민들은 한문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한글 소설을 읽으면서 즐겼고요. 한글 소설의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이라든지 춘향전 같은 것을 읽었고요. 소설을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싶고 그것이 되면 판소리 혹은 탈춤, 탈놀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주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가봅시다. 자, 풍속화입니다. 풍속화. 예를 들면 김홍도라든지 신윤복 등이 풍속화를 열심히 그렸지요. 그것도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 민화, 까치나 호랑이 같은 것이 등장하는 민화들도 이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서민 문화입니다. 뭐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조선 후기의 경제의 발달이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발달까지도 영향을 끼쳤구나. 뒤에 문화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경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수취체제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그 수취체제에는 대동법과 균역법이 각각 2번, 1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장보고, 신해통공 등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그 다음 사회입니다. 자, 삼국과 고려와 조선의 사회는요, 딱히 어떤 게 등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2017년에만 등장을 했었고 2016년에 한 번도 등장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러면 어떤 경향성으로 봐야 하느냐? 사회는 신분제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평등 사회로 발전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매우 쉽게 등장할 것인데 6월과 9월 모평을 보고 나중에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판단을 좀 해봅시다. 올해 시험 6월, 9월을 그러니까 눈여겨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는 그 정도. 자, 문화 부분인데요. 문화는 주제별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그 전체적인 강의의 주제가 우리가 한국사 주제로 파악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는 주제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있는 인물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이차돈, 그다음 원효, 그 다음에 뭐 의상, 해초 여기까지가 통일신라까지의 인물이고요. 그 다음이 의천, 그 다음 진울, 그 다음 해심, 요새 여기까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총 지금 보시면 이제 4명 총 8명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시험에 몇 번 등장했냐면 원효와 진울이 각각 한 번씩 등장을 했고 사실은 원효와 진울은 또 나올 수도 있는 인물들입니다. 중요 인물들이니까요. 불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상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기 조금 쉽냐면요. 사상이니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풍수지리설. 이게 사상인가 싶은데 사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 다음이 도교도 종교이면서 사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유학, 그 다음 성리학, 양명학, 조선 후기지요. 그 다음 실학, 서학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사상이 전부 다 한꺼번에 묶여서 시험에 문제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교 등장했고 사상 등장했고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서민문화입니다. 아까 위에서 봤었지요. 네, 조선 후기에 서민문화의 발전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그림이 등장하거나 사진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네, 어이구 위로 올라가야지. 다시 네 번째, 뭐가 등장할 수도 있냐면요. 교류라고 하는 중심으로 봤을 때 일본과의 교류 혹은 서역과의 교류, 교역 관계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봐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이건 좀 되게 애매한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역사서 등장을 했었고요. 인쇄술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해서 나머지 걸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강까지가 전근대 여기까지 10문제 등장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 좀 기억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8강부터는 근대시대입니다. 자, 8강의 근대시대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요.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시기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비가 세워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로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씩 등장했던 게 1880년대 개화정책, 갑신정변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8강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강, 10강입니다. 9강, 10강이요. 별표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치고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9강, 10강. 자, 그럼 9강, 10강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수능 문제가 20문제라고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5문제가 출제됩니다. 아니 무려 4분의 1이 9강과 10강에서 집중이 된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많긴 한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문제가 등장하는 9강과 10강 중심으로 중요하니까 봐둡시다.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요. 동학농민운동을 제외하고는 9강에 반복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보셔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은 3번 등장했고요. 나머지는 뭐 열강의 경제침략, 갑오개혁, 서울진공작전, 대한매일신보, 국제보상운동, 고종강제퇴위, 헤이그 특사, 교육입국조서, 화폐정리사업, 독도 독립협회 신민의 간도까지 해서 9강은 아주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보셔야 합니다. 10강은 다행스러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게 한 문제가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옵니다. 보시면 17,
16, 17, 16, 17, 16년에 일제의 식민통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구나.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10년대를 우리는 무단통치, 20년대를 뭐라고 불렀죠? 문화통치, 40년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민족 말살통치라고 불렀죠. 그 시기에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 침탈에 대한 이야기, 침략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요거는 꼭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저항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저항의 문제에서는 3.1운동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네, 3.1운동 해서 보이지요. 3.1운동을 제외하고는 또 한 번도 반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봐둘 수 있는 부분에서 요것도 한 문제는 등장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11강인데요. 11강부터는 위에 있는 내용과 또 달리 굉장히 느슨합니다. 밀도가 조금 떨어지지요. 네. 11강부터는 한 강에 한 문제 정도 등장합니다. 등장 안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1강 보세요. 11강에서는 의열단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이 등장을 좀 했었고요. 청산리 대첩과 삼부통합운동이 있었습니다. 12강에서는 한국광복군만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까지 근대인데 근대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구나. 9강, 10강을 중심으로 8, 9, 10, 11, 12를 보되 좀 느슨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11, 12고 9, 10은 좀 빡시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오시죠? 13강부터는 현대입니다. 자, 현대 여기서부터는 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2번 등장했던 6.25 전쟁 봐주시고 나머지도 조금 느슨하게 한 문제씩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강도 한 문제는 나옵니다. 14강입니다. 14강에서는요. 4.19 혁명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그리고 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 87년 얼마 전 영화가 나와서 좀 많이 알고 계시죠. 87년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행스러운 것은 순서가 4.19, 5.18, 6월 항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4.19 다음에 5.18이었고 5.18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구나.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틀리면 뭐만큼 부끄러운 일이냐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청동 시대 틀린 것만큼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는 지금까지는 5개년 계획만 나왔습니다. 경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노력인데요. 통일을 위한 노력도 4.19, 5.18, 6월 항쟁처럼 딱 3개입니다.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선언이 있고요. 공동성명이죠. 죄송해요. 남북 공동성명이고요. 그 다음에 91년에 있었던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세 부분인데요. 이 세 개 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2번 나왔지만 그래도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 것도 나올 수 있구나. 요것도 이렇게 간단히 풀리니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좀 많아요. 그쵸?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강의를 지금 방과후 강의를 듣지 않고 있는데 책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이 한 10권 조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그 겨울방학 때 한국사랑 완전히 끝내보도록 합시다. 도와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